구독, 좋아요. 자, 장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재명 정권, 한국 정부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그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 관세 문제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의 이 신규 공장 착공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기업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이 발언을 이 공장 착공식에 가서 발언하기 전에 이미 TSMC는 이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과는 이미 관세 협정에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완료가 했고 이 업체가 2,5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까지 밝혀져서 관세 면제가 되는 상황인데 이 러트닉 장관의 발언 결국은 한국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 러트닉이 중요한 고비 때마다 저런 기자회견을 해서 네. 이재명 정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저 얘기는 뭐냐? 이제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딱 세 개예요. 지금 말씀드린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하워드 러트닉이 저 얘기를 했다. 이건 마이크론을 보호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압박하기 위한 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대 100%의 관세를 물론 100%를 딱 때린다는 건 아니지만 네. 많게는 100%의 관세를 물릴 테니 그 이외의 선택지 미국에다 공장 짓거나 대거 투자를 옮겨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만의 TSMC 이 회사가 이제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 이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는 따라갈 자가 없어요. 삼성전자도 한참 메모리나 좀 잘하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TSMC의 파운드리에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대만이 어떻게 합의를 했냐? 자, 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증하는 대만 반도체 중소기업이 2,500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나머지 또 2,500억 달러는 TSMC가 내가지고 5천억 달러의 순수 반도체 투자를 미국에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화답을 해줬냐? 아 그래? 반도체 관세 대만은 15%로 확정 땅땅땅 이게 그저께 나온 거예요. 네. 근데 한국은 반도체 관세는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려준다는 작년 11월에 경주 합의는 있었어요. 반도체 관세는 협의가 안 됐다고 지금. 근데 뭐라고 그랬냐? 한국은 대만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주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네네. 근데 대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5천억 달러의 반도체 투자를 약속하고 공장도 지금 대거 대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짓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워드 러트닉이 물론 트럼프의 뜻이죠. 어떻게 또 선물을 줬냐? 대만의 그 회사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에 완공하기까지는 생산 예상 물량의 2.5배에 대해서 반도체 관세를 하나도 안 물린다. 엄청나죠? 네네. 그다음에 또 만약 이 공장이 다 지어지면 그러면 그래도 1.5배의 물량에 대해서는 쿼터를 정해서 반도체 관세 한 푼도 안 물린다. 이런 혜택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요즘 뭐 둘이 혼자 잘 나간다고 뭐 오늘 증시에도 아마 뜨는 모양이던데 이 회사는 지금 어떻게 할지 답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러트닉이 딱 얘기를 한 거야. 대만처럼 할 자신 없으면 관세는 대만처럼 못 해줘. 대만처럼 5천억 달러의 투자 이미 조건들 다 나왔다고 제가 쭉 설명드렸죠. 네. 거기에 맞출 자신이 없으면 삼성전자와 SK의 반도체 관세는 얼마가 될 수 있다? 최대 100%. 더블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망해요. 내가 볼 때. 100% 관세 내고
장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워드 러트닉과 트럼프 행정부의 아주 이 협상 전략.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거야. 겁을 잔뜩 줘가지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미국으로 더 투자를 하게 공장을 옮기게 하는 거야. 그럼 삼성이 얼마를 투자하고 있느냐? 378억 원 정도.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또 얼마 해가지고 둘이 합쳐서 삼성하고 SK의 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가 41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5천억 달러 투자를 하면 몇 배를 해야 되죠? 열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능력이 안 돼 지금.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에다가 뭐 그걸 호남에 옮긴다고 그것도 했다가 또 서둘러서 호남으로 못 옮겨. 그래서 지금 용인에다 지금 짓고 있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를. 네. 그거 미국으로 얼마를 빼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데 미국이 그러면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최대한 삼성전자와 SK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을 만큼 내놔라 이거야. 관세는 거기에 따라 결정해 주겠다. 이거 엄청나게 이거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거 허투루 듣다가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걸 잘 그 해석을 못 하던데 정확한 해석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두 번째 장면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장면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지금 미국 상무부, 국무부, 무역대표부가 모두 전방위 공격에 지금 나선 양상인데, 자,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이 국무부가 직접 나서는 장면이기도 하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법 뭐 이런 관련된 사항인데, 미 국무부가 지난번 사라 외교 차관이 사라 로저스죠. 외교 차관이 한번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고 미 국무부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루비오 장관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지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쿠팡 문제까지 점차 아주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는데 미 국무부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국 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비자, 금융 제재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해 이런 시도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주 강한 입장을 냈네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국무부가 매년 예. 전략 계획 문서라는 걸 발표합니다. 예. 이게 올해 나온 것은 2026, 2030 5년짜리 그 전략 계획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6가지 조항이 들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한 줄 한 줄 지금 다 보도가 되고 있던데 좌파 언론들은 보도 안 해요, 이거.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지금 허앵커가 얘기한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한국의 법으로 딱 2개를 지목했어요. 그게 하나가 이미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네. 그거 하나를 딱 지목을 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법. 이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거의 지금 4대에 걸어놨죠. 네. 이것도 이제 곧 뭐 맘만 먹으면 통과시킬 거지. 그 두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해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용납하지 않겠다. 자,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전략계획 문서에 포함시켰는데 이거는요. 그냥 문서에 포함시킨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대수해. 안 그래요. 이거는 바로 미 국무부가 이제 상무부라든가 다른 그 부처를 통해 가지고 한국과 아직 협상 마무리 안 됐어요. 여러분 무슨 11월 달에 작년에 네.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모든 그런 무역 합의를 끝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관세 전혀 아직 타결 안 됐고 그리고 나머지 관세들도 지금 안 된 게 아주 많아요. 그런데 이 두 법의 문제가 있으니 이걸 만약에 고치지 않으면 무역 보복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301조 미 무역법 제 301조 이거 막강한 법이에요. 이걸 동원해 가지고 이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협상에서 한국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쿠팡에 대해서 아까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여러 차관 중에 아주 중요한 차관이에요. 공공외교 담당 정책 차관. 아주 중요한 수석 차관급입니다. 루비오의 뭐 바로 직속 1번 부하라고 볼 수 있죠. 이미 한번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또 그 며칠 뒤에 미 연방 하원 청문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그랬잖아요.
쿠팡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을 썼어요. 검열법이다. 예. 검열법, 센서십 빌. 두 번째,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한다. 그 마녀 사냥을 한다는 말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두 명의 미국의 정보기술 리더라고 했어요. 그 누구였다? 한 사람은 김범석, 한 사람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대표. 이 두 사람이 해롤드 로저스는 한국 국회에 나와가지고 아이 못해 먹겠네 이너프 뭐 하던 사람 아니에요. 네. 한국 국회의원들이 막 때리면서 왜 영어 통역을 뭐 통해서 저런 사람하고 해야 되냐고 막 몰아붙였던 사람. 그 사람하고 미국 시민권자인 INC 쿠팡 INC 이사회 의장 김범석을 미국의 두 명의 기술 테크 기업 리더들을 정치적으로 마녀 사냥을 했다 한국이 이렇게 비판한 거잖아요. 이 문서가. 예. 그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뭐 미국이 외국에서 외국 정부에 대해서 하면 지들이 어디까지 하겠어 이렇게 했다가는 이제 조만간 그 닥칠 여러 가지 파고에 이재명 정권이 견디지 못할 것이다. 미국은 반드시 이거를 그런 협정에 다 반영을 할 것이다. 이 와중에 구윤철 재경부 장관이 로이터 통신에 하고 인터뷰했어요. 그 내용이 그 딱 한 신문 빼놓고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던데 내용이 심각해요. 첫 번째 200억 달러를 내기로 했잖아요. 지금부터 연간 그거 상반기 안에는 본격적으로 못 준다. 이거 거의 사실상 모라토리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액수도 200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칠 거다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예 알았어요. 뭐 한국 사람 뭐 이재명 정권 편할 때 알아서 뭐 찔끔씩이라도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200억 달러 곱하기 10년이잖아요. 마스가 1,500 합쳐가지고 3,500억이야. 대만이 아까 얼마 그 반도체 관련해서 얼마 내겠다고 했죠? 5천억 달러 내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미 약속한 2천억 플러스 1,500억 그리고 2천억 중에서도 그 10분의 1인 200억 불도 지금 구윤철이 뭐 사실상 뭐 하반기에나 봅시다. 그리고 그것도 뭐 200억 달러도 훨씬 못 줄 것 같다는데 그럼 몇십억 달러 주고 성의 표시 하겠다는 건가요? 미국이 이런 모든 것을 지금 보면서 전방위적인 대안 압박에 들어갔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전략 문서의 의미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김병기 속보가 나왔네요.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 그러니까 당에서 윤리심판에서 지난번 제명 결정이 나왔었죠. 그런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김병기가 그냥 당을 떠나겠다고 그러네요. 그냥 제명됐네요. 제명됐고 뭐 형식은 당을 탈당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제명이 됐으니까 이미 사실은 끝났는데. 제가 뭐냐면 예. 정확히 제가 뭐 저렇게 내다보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렇게 얘기할 거라고 했잖아요. 예. 무슨 새로운 폭로가 아니라 아이고 저는 그냥 이제 당이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그거 진작 해야지.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정청래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알아서 탈당하라고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 네. 근데 당신이 뭐라 그랬어? 제명을 당하느니 탈당을 하느니 제명당하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러더니 상황이 이제 이상하게 돌아가고 차남집에까지 찾아가서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짜리 금고 찾으러 다니고 금고가 지금 어디 갔는지 예. CCTV 지금 다 뒤지면 경찰이 나올 텐데 그거 모르겠어요? CCTV 김병기 집 주변에 있는 거 수십 개만 훑으면 지금 그 박스 그거 그 철제 금고 어디로 갔는지 금방 알아요. 네. 김병기가 어디 지구상에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이고 그냥 꼬리 내리고 그냥 그 처분대로 하라시는 대로 따를 테니. 근데 왜 이제 와서 저럴까요? 큰일 나게 생겼거든 지금. 배지라도 어떻게 지키고 예정을 봐서 이랬다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재산도 다 추징 몰수당하지 않을까요? 그런 그 입장을 그 처지를 앞에 두고 싹싹 비는 겁니다. 싹싹 비는 거다. 모기가 싹싹 비는 것 같은가요? 변기.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예. 예, 그리고 이제 제이미 생클리어 이 무역대표부가 쿠팡과 관련해서 여항구 통상본부장에게 직접 경고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파산시키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경우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 아까 지금 쿠팡 관련 이야기를 했으니까 좀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윤철의 우리 이 지금 상황 한번 살펴볼 텐데 구윤철이 지금 환율 문제로 굉장한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박상규 평론가님은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이제 진단도 하고 계신데 구윤철 부총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원화 가치의 과도한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쏠림 현상을 용인하지 않겠다. 당국의 원화 가치 방어를 의심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부족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본인 말이 이것만 하면 안 되지 했는지 자 이런 얘기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철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원화의 과도한 절하를 원치 않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스콧 베센트의 발언 그 이후에 여파까지도 우리가 보긴 했는데 구윤철 이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콧 베센트를 G7 재무장관 회의 때 가서 만나고 그 두 명의 이제 국제 담당 차관보 외화 자금 과장 이렇게까지 데리고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스콧 베센트 만나가지고 아니 200억 달러씩을 당장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좀 미국에 내려면 환율 시장이 안정돼야 된다. 그 경주 합의 때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닥달하지 말아달라. 지금 우리가 지금 외환 시장이 아주 흔들려가지고 지금 아주 곤경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콧 베센트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저 밑에 미국 역시 원화의 과도한 절하를 원치 않는다. 저게 스콧 베센트가 해준 말이에요. 네. 한국의 기초 체력, 경제의 펀더멘트를 고려할 때 지금의 원화 가치의 하락은 과도한 면이 있다. 이걸 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립 서비스라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어떤 돈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정말로 한국 외환 시장과 이재명 정권의 입장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그러니까 저 위에는 당연히 그 누가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쪽에서 봐주려고 했으면 저렇게 립 서비스 안 해요. 그냥 떡하니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 이거 하나 맺어주면 끝이야. 그냥 그 순간 이재명 정권은 모든 환율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뭐 이런 걸 해준 나라가 어디 있냐? 일본한테 해줬잖아요. 미국이. 기준이 뭐겠어? 진짜 동맹이니까. 그다음에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한테 액수는 적지만 이거 해줬어요. 왜? 남미의 핑크타이드 좌경화를 막아내고 있는 우파 대통령이니까 해준 거예요. 한국 이재명 정권에게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왜 안 해주는가는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은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경우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한국 정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동맹, 진짜 우리 편, 그리고 꼭 지켜야 할 무슨 뭐 밀레이 대통령과 같은 보수 정권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 안 해주니까 그러면 구윤철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만났는데 뭐 좀 그래도 내가 이대로 가면 우리 본국에 가서 엄청 깨지니까 뭐라도 좀 하나 해달라고. 그러니까 스콧 베센트가 그래. 그 말이야 돈 드나. 그래가지고 아까 같은 말을 해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구윤철은 뭐 절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쏠림을 용인하지 않겠다. 지금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용인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외환시장이 말을 듣나요? 안 들어요. 지금 달러 쇼핑, 달러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달러가 조금 떨어질 만하면 지금 오늘 조금 떨어지는데 이원 1전 정도 이러면 제가 보기엔 이거 또 몇 번 그랬잖아요. 이거 또 들어와요 매수가. 예. 이거 쌀 때 사자.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어디로 다 투자해? 미국으로 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한국의 개미 투자자,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기관들이 알아서 원화 바꿔가지고 비싸도 달러 사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에 막 투자를 하는데 스콧 베센트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지금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스콧 베센트가 이야기를 했지만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환율이 상승되는 사실 환율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 나섰는데도 안 이루어진 상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데
구윤철 부총리의 발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대미 투자 관련해서 올해부터 지금 매년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정부 차원의 대미 투자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문제가 있는데, 자, 3,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는 직접 대미 투자, 정부가 대미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인철 부총리의 의미 중에는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 대미 투자를 바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한미 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이 미국 측의 대미 투자 시작 시점을 올해 상반기가 아닌 뭐 올해 하반기든 내년이든 좀 이렇게 넘기려는 의도라는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든 안 하든 예. 지금 구윤철의 입장은 뭐냐면 네. 지방선거는 넘기고 보자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안에는 본격적으로 집행이 어렵다. 왜? 26억 달러 갔다가 지금 환율 좀 내렸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네네. 4,307억 달러였던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지금 뚝 떨어져 가지고 4,270-80억 달러까지 떨어졌어. 걸핏하면 국민연금, 국민들 그 노후자금 그 종잣돈 끌어다가 자꾸 지금 환율 실탄으로 쓰잖아요. 그냥 이게 곤란한 거지. 그냥 그렇게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자꾸 왜 상반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이 되면은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상반기까지는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지방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그러면서 자꾸 그래서 상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하반기에 가서 좀 봅시다. 왜 그 빚 갚을 때 그러잖아요. 빚쟁이들 오면. 네. 아이고 그냥 이번 달까지만 좀 어떻게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슨 과부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가 줄 테니까 요번 달만 좀 넘깁시다. 좀 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왜 상반기일까?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6월 3일 안에 환율이 더 오르고 환율이 더 올라가지고 물가가 소비자 물가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데 이거 먹거리 물가 막 올라가면 선거 치르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무슨 전남 광주 뭐 전라북도 통합하고 뭐 20조를 준다. 뭐 대전 충남 통합해서 또 20조 준다. 돈이 어디서 나와요? 돈을 뿌려야 되는데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에 줄 돈이 없으니까 기다려달라. 알죠? 우리 선거 있는 거. 예. 그 얘기가 저 얘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예. 자, 마지막 주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짧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이란 문제는 잠깐 좀 터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란 사태에 관해서 뒤에서 물어보기 전에 이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자 팔레비 이 왕세자 문제.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본격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름이 더 거명되기 시작했네요. 레자 팔레비 왕세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란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이슬람 혁명 당시 이란은 한국보다 5배 높은 GDP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북한이 됐다. 인적 자원이나 자연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민생을 박탈하고 국가와 자원을 착취하며 배를 굶기는 정권, 극단적인 테러 그룹과 지역 안팎의 간첩을 지원한 정권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이 남과 북의 비극적 상황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이 이란의 상황, 이 팔레비 왕세자의 마지막 이 왕세자의 비극적 발언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 레자 팔레비 말씀드렸다시피 7살인가 때까지만 왕자였어요. 네. 그때 그 귀여운 어린이 사진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어느덧 저렇게 앞머리도 좀 훌떡 벗겨지고 그 왕세자는 아니죠. 왕세자였던 사람. 그 뒤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 이민을 가서 조종사 교육도 받고 네. 그 뒤에는 뭐 평범하게 살았어요. 부인하고 변호사 출신 그 이란계 그 여성하고 결혼해서 저 가운데 있던 소년 네. 여러 번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왕세자 부르는데 왕세자였던 미국 시민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은 마차도에게 그랬듯이 팔레비를 내세워서 이란의 그 정권을 이렇게 어떻게 뒤바꾸는 레짐 체인지를 하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왜 자꾸 레자 팔레비가 나오냐? 오늘 어제인가 봐요. 하메네이가 인정을 했어요. 네네. 방송에 그렇죠. 나와가지고 네. 수천 명이 사망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시위대가
죽인 게 대부분이다. 아니 시위대가 무슨 무기가 있다고 수천 명을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변명 아닌 변명을 했고 오늘 나온 걸 보니까 사망자에 대한 나름 객관적으로 18,000명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워낙 피해 이 진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위는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약간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간 면이 있으니까 하메네이도 자신감을 갖고 뭐 우리가 솔직히 뭐 수천 명이 죽었는데 상당수는 시위대가 쏜 총에 맞아서 죽은 우리 이란 혁명 수비대원들이다. 이런 식의 이제 말도 안 되는 발표를 했는데 자, 저 레자 팔레비 7살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 그 엄마 왕비와 행복한 시절을 보냈고 자, 여러분 강남에 가면 무슨 길이 있습니까? 강남에 메인 테헤란로 스트리트. 길 있죠. 테헤란로죠. 그러네요. 이란에 가면 서울로가 있어요. 그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왕자는. 물론 어렸을 때 그걸 다 알진 못하지만 미국에서 조종사로 살고 하면서 그 떠난 조국 이슬람 신정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경제적으로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옛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인 국왕은 이집트에서 암으로 죽을 때 아들이 그 옆에 가보지도 못했던 비극의 그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꾸 요새 그 레자 팔레비 이름이 나오는 거는 그런 향수에 대한 그러니까 그때는 테헤란로 서울로 해가지고 우리가 참 아버지 왕조 때 잘 살았는데 지금 이란은요 슈퍼마켓에 뭐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문을 닫고 고깃집에 고기가 없고 빵집에 빵이 없고 기름이 떨어지고 지금 아주 이 지금 그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무슨 신정 정치를 둘러싼 이념 대결이 아니잖아요.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고 일어난 이게 그야말로 그런 시위입니다. 이게 프랑스 대혁명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번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하메네이 정권이 겉으로 꽉 지금 눌러가지고 시체 장사하면서 저걸 눌러놨지만 몇 쪽은 못 갈 겁니다. 결국 그렇게 일어난 그런 민중 시위는 잠깐 재로 덮어놓은 듯이 보이지만 그 안에 그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인걸불이. 저는 조만간 미국도 지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에이브러햄 링컨호가요 지중해에서 그 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미 배치가 끝났대요. 예. 이제 항모도 딱 세팅이 끝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 설 전에 뭔가 이 군사적으로 현재의 이란 신정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그런 말도 나와요. 그 이란 지금 대통령도 인기가 있어요. 그 사람은 뭐 신정 정치 수하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하메네이가 지금 80이 훨씬 넘은 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소련의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받아주는 망명 혹은 신정 그 체제 내에서의 어떤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축출하고 대신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서 협력을 핵협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친미적인 그런 행보를 하는 거 아니면 그 대통령에 의한 미국 정권의 교체 이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지만 그 이란을 떠난 수백만 명의 그 옛 그 국민들은 테헤란로의 영광, 서울로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레자 팔레비를 내세워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국과 같은 샤의 시절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는 그 어떤 여론이 또 많다. 지금 이란 사태는 잠깐 휴지기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곧 터져 분출해서 어떤 레짐 체인지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란 사태까지 살펴봤습니다. 장대혁 대표의 지금 단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았습니다. 좀 일부에 여러 가지 좀 집중해서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좀 짧게 다뤘습니다. 좀 추후에 다시 좀 세부적으로 추가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1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3부 김지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자,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려야 좋을 것 같아요. 자, 서부지방법원 관련된 서부지법 사건 관련된 책이 나왔습니다. 자, 제목이 콰이어트네요. 끝나지 않는 그날의 숨겨진 이야기에서 공동 저자로서 김진희 변호사님도 여기 참여를 했는데, 자, 이 책 내용 미리 공지를 해드립니다. 이 책
혹시 시청하시다가 검색하실 분 있으면 검색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콰이어트란 책을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보시고 이 책 자세한 부분은 오늘 대담 뒷부분에서 다시 좀 이어올 우리 김진일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지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문제부터 시작은 하겠습니다. 미 국무부가 아주 한국 정부를 아주 공세적으로 때리고 있습니다. 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었죠. 사라를 그 외교부 차관 아니죠, 국무부 정책 차관 이야기를 했고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 비자 제재, 비자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비자 제재와 금융 제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고 그게 한국 정부를 향하는 것으로 뭐 유럽, EU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메시지가 지금 왔는데 왜 지금 또 이 시점에 또 이런 내용의 경고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면 네. 쿠팡 때부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전에도 뭐 계속해서 워닝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최근 통과된 그리고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정통망법 개정된 거 이제 아실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1차 입틀막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뒤이어서 지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또 그 소환심사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2차 입틀막법이 이제 시행이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통망법은 통과가 돼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7월부터 이제 시행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발표를 좀 공식적으로 낸 것 같고요. 날짜는 15일입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15일에 2026년부터 2023년까지 5개 년도의 회계 연도에서 국무부, 그러니까 미국의 그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그 국가 운영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실은 전략 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제일 목표로는 국가 주권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모든 미국인이 외국의 간섭이 없이 권한 행사를 하도록 보장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국 정부가 하는 규제와 검열을 주권 침해로 규정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뒤에 보시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미리 워닝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는 23일,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23일에 이미 보도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규제나 검열로 대응을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비자나 금융 제재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미 워닝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통과가 된 걸 보고 이번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만약에 그 이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 같거든요.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금융제재 이미 이제 워닝을 줬던 대로 그대로 한다는 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그래서 비자 제재와 금융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 전략 계획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서명에 있는 전략 계획을 발표하기 전에 저 문서가 올라왔다는 거는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는 그동안 이제 대한민국에 어떻게 보면은 시그널을 준 것이죠. 정통망법 개정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좀 검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규제가 심각해지지 않도록 특히 미국 기업이 압박이나 제재를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해달라라는 이제 공개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준 건데 아마 저게 그냥 무시가 된 것 같습니다. 무시가 되고 정통망법 통과가 되면서 1월이죠.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략계획 안에 포함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근 통과된 정통망법이 미국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맥락상 읽어보면 쿠팡에 대한 압박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이나 규제라는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조치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통망법을 입안해서 통과시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하고 예. 자녀도 유학 보낸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땐 이거를 명단을 좀 제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은 원하지 않았는데 특정 정당의 주도로 인해서 통과된 법이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의 면면이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명단을 제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나오겠네요. 예. 지난번에 그 미 국무부에나 여러 곳에
리스트가 좀 계속 신고됐다고 하죠. 뭐 그 관련된 사항을 또 한번 듣게 되네요. 자, 그런데 미국이 말하는 이 표현의 자유 제한, 이게 이제 한국이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게 법안으로 확정되면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단순한 검열 차원의 문제냐, 그 차원을 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법과 규제를 통해서 미국 기업을 사실은 꽁꽁 묶는 거 아니냐. 뭐 구체적으로는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거 형태로 일단 묶고 그게 심해지면 쿠팡처럼 또 다른 차원의 형사적 조치까지 이어지는 그런 걸 미국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일종의 좀 비관세 장벽 그런 걸로 보는 건가요, 미국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비관세 무역 장벽이 사실 오히려 더 위축을 시킵니다. 관세라는 건 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지 국내에서 영업을 하던 해외에서 영업을 하던 세금을 내는 건 다 마찬가지니까 관세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 비관세 무역 장벽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과태료라든가 어떤 규제나 검열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사실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또 이런 것들이 정통망법 이제 개정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운영 정책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고도의 비용이 되고요. 또 그런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그 관세가 아닌 영역에서 무역 장벽으로 심히 이제 중대한 위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콘텐츠가 올라왔을 때 그것이 그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속 스크린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삭제 조치를 한다던가 그리고 지금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판례도 없고 어떤 게 허위 조작 정보인지 모호한 상태에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입장에서 이게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어가 낯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례도 없고 뭐 그 규정화된 개념이 정확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에서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리고 불이행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업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세금 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입장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기업 운영의 리스크가 올라가고 또 형사처벌까지 예고가 되면서 많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난해 11월에 터진 쿠팡 사태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나서 임시적으로 외국 대표이사가 선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에 불려다니고 이러면 사실 기업 이미지가 좋지도 지금 헤럴드 로저스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막 입국도 막으려고 했고 뭐 3차, 4차 계속 경찰에서 소환 통보를 해오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기업 분위기가 좋지 않아질 뿐만 아니라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경쟁자가 많은데.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미국 하원 의원에서는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게 혹시 쿠팡을 내보내고 태무를 한국 시장에 넣으려고 하는 빌드업 작업이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나와서 뭐 우리 친중하면은 대한민국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태무를 알리를 들여보내기 위해서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쿠팡을 내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일각에서 그렇게 계속 의견을 지금 제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도 지금 쿠팡 죽이기가 아니냐, 미국 기업 죽이기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보고 있고 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적 기업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외교 통상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볼 때 이 한국에 추진하는 이 지금 말씀하신 최근 통과됐던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통망법 개정안. 근데 이와 별도로 지금 추진 중인 게 또 있죠.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지금 있는데 미국이 이 문제까지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지 앞서 얘기했던 한국 정부가 단순히 좀 검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을 상당히 제재하려고 하는 구체적 수단과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미국의 문제인식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지 언론중재법도 좀 그 차원에서 지금 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해하세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상당히 꼼꼼하게 스크린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 미국 기업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라는 어나운스를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예를 들면 미국 기업에 나가 있는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현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미국 의회에서 우리나라 기업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에게
규제나 검열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어떤 네. 한국 의원이. 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 모여서 서한을 발표해서 우리나라 행정부에 이런 것들을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보자.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지난해 7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당장 올해 7월은 정통망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잖아요. 근데 무려 1년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국 하원의 세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개 부서가 있는데 무역소위원회, 그러니까 무역 관련해서 입안을 하고 통과시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드래프트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라는 사람이 경고를 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지금 한국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 대표적으로 쿠팡이 되겠죠. 이 플랫폼 사업자가 너무 규제를 많이 받는 거 아닌지 한번 스크린 해달라라고 어디에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행정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1차를 했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고 스크린을 했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뒤에 보시는 2025년 12월 23일에 저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유럽도 포함해서 특히 한국에서 미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검열과 규제를 규정하는 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공정위에서 이걸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엔 그 법안을 만든 나라는 미국 비자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을 안 들었죠. 안 듣고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몰랐을 가능성도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그냥 문서에 박제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정통망법이 통과가 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발표한 게 아닙니다. 추적을 해보면 작년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지금 에이드리언 스미스만 말한 게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에 지금 대한민국에서 움직임이 심상치 않으니까 올라와 있는 법안들을 상당히 좀 자세히 살펴보고 에이펙 같은 데 가서 얘기 좀 해달라고 말한 의원이 무려 43명입니다.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 포함해서 43명이 똘똘 뭉쳐서 이것들을 이제 서한을 보내서 공식적인 의견을 나타낸 거거든요. 예. 그리고 15일에 지금 미국 국무부가 이 아까 말씀드린 전략계획 발표하기 전에 한국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하루 전에 이 똑같은 사람 에이드리언 스미스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한국에서 통과된 디지털 규제법 그러니까 정통망법을 말하겠죠. 그게 단순히 하나의 사기업이 아니라 미국 디지털 리더들 전부 다 폭격하는 공격적으로 아주 그냥 죽이려고 하는 제재인 것 같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컨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을 되게 잘하는 거죠. 예, 월급 받는데 일을 되게 잘하는 겁니다. 저는 대한민국 의원들이 한국 기업이 해외에 나가 있을 때 그 해외 나라에서 만든 법안 그리고 추진 중인 법안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성 서한을 보낸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고 이번에 15일에 발표한 것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일이고 수순에 따라서 해온 일이다. 상당히 계획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나온 김에 그냥 압축해서 그냥 쿠팡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쿠팡 문제. 자, 지난 11월에 발생한 쿠팡 사태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개인정보 유출의 핵심적 사실상 피해자, 가해자죠. 가해자가 중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사건에 보면 초점이 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개인정보 유출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한국의 국민들이 관심한 건 왜 중국인을 통해서 유출이 됐고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된지 즉 관여할 정황이 있는지 또는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 정부나 어떤 중국 공산당 계열의 관련 조직에 이게 정보가 유출됐는지도 상당히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런 건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쿠팡 그 자체나 쿠팡과 관련돼 있던 다른 형사 사건을 갑자기 끌어와 가지고 쿠팡 자체를 공격하는데 지금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끼워 팔기 이런 문제까지 지금 다시 불거졌어요. 근데 사실은 한국의 SK나 KT나 여러 가지 LG나 이런 관련사들도 이 정보 유출 문제는 계속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쿠팡만 문제랑. 네네. 근데 쿠팡만 유독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고 있어서 미국이 볼 때 이 문제를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조사를 한다기보다 예. 조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집행이 공정하지가 않다. 특정 기업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게 빌드업 작업이 아니냐. 너무 법 집행이 선별적이다. 이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청문회에서 계속 헤럴드 로저스만
소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출한 계정 자체는 3,000 계정이에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정보 자체는 3,300만이 넘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건 정보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곳에서 아웃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흘러갔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빼낸 사람의 국적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국인이 그걸 빼내서 미국에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예. 그걸 빼내서 중국 정부에 줬을 텐데 그러면 상식적으로요. 제가 수사관이라 하더라도 빼낸 사람을 먼저 소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중국 피해자는 아직 소환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헤럴드 로저스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3차 소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3차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 뭐 그런 것만 여론에서 계속 때리는데 이 유출한 피해 당사자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중국에서. 이거 유출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중국에서 유출했다고 하는데 지금 중국에 왔으니까 해결해달라. 그렇게 물어보니까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조사할 의지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또 뉴스를 보니까 쿠팡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끼워 팔기도 지금 문제를 삼는다고 해요. 물론 개인정보 유출시키고 끼워 팔기 한 거 제재하는 건 맞는데 개인정보 유출되고 특히 끼워 팔기 같은 경우는 쿠팡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특정 기업의 어떤 그 브랜드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명칭을 만들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끼워 팔기 관행하는 거 많습니다. 보험회사는 뭐 그냥 뭐 관행이고요. 우리 특히 대한민국 플랫폼 사업자들 중에서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속 쿠팡에 대해서만 이제 캐내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각에서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건가 아니면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얻는 건가 저는 후자로 보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법 집행이 일관성이 없고 선별성을 보인다. 특히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미국 상장 기업이고 미국 자본과 직결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계속 언론에서 쿠팡 문제 삼으면 아무래도 고객이 끊어지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론중재법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고의가 중과실이 추정이 되거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업이 다 일일이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보통 전환시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쿠팡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게 감시 대상인데 언론중재법이나 정통망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업 활동 위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에이드리언 스미스 같은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스크린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발표한 것이죠. 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개인정보 유출한 이 가해자를 초점으로 해서 그를 수사하고 그 정보가 중국이나 제3자에게 넘어갔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안 되고 임시 쿠팡 대표인 로저스만 그냥 데려다가 때리는 일로 맞추고 있어요. 정작 범죄와 관련된 걸 찾을 생각은 없고 그게 특히나 중국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국 문제와 관련된 것은 싹 덮어버리고 계속 미국 기업인 로저스만 끌어다가 하고 영어로 뭐 한국말로 해라 어쩌다 이걸 신경전만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적 감정 약간은 민족적 감정까지 자극하는 그런 식으로 언론이든 민주당 정치권이나 여권이 형사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그런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뭐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하원에서도 이건 마녀 사냥이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주 공식적으로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미국 차원에서도 단순한 이제 미국 기업 감싸기 이런 문제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일종의 좀 구조적 문제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기업을 편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예. 특히 기업 자체, 그러니까 쿠팡이란 기업 하나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그 스미스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보냐면 구조적인 공격이다. 특히 디지털 리더들 있잖아요. 많은 리더들이 그 리더들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란 사태도 이야기할 때도 스타링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우리 스페이스X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통신망에 해당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체가 이 특정 기업만이 아니라 아예 언제든지 이 그 미국 기업을 상대로 이런 구조적 공격이 패턴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가 위축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을 어떻게 해서든 준수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통과된 법이라 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악법이면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시민들이 많이 냅니다. 일례로 그 코로나 때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마스크 잘 차고 다녔잖아요. 네네. 근데 미국 국민들은 특정 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스크를 채웠다는 이유로 타겟이랑 월마트에 가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마스크 채우지 마라. 왜 우리 근데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걸 받아들인 거거든요. 마스크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강요한다는 것도 있지만 뭔가 상징적으로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입에 뭔가 말을 못하도록 검열하고 규제한다. 이런 그 기본권을 제한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국회 의원들은 이거 뭐 허위 조작 정보 근절하고 가짜 뉴스 없애기 위해서 정통망법 좀 개정해서 대한민국에서 시행한다는데 미국 왜 이렇게 난리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선 이게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잖아요. 근데 기본권에 대한 제재 자체가 굉장히 저항감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서적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함부로 이제 시도를 했다가 이런 게 균열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단순히 뭐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저는 외교 통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다른 문제도 번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쿠팡 사태가 쿠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검열하는 거, 사전 검열하는 문제까지 같이 이제 엉켜서 이게 외교와 통상 문제에 굉장한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쭉 이야기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자,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것 같은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정부의 또는 민주당의 표현의 자유에 제한 입법을 한 다음에 법이 이제 완료가 된다면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나 과태료 제도가 실제 현실로 실제로 강제 수단으로 쓰여진다는 거고 여기에 이제 비관세 장벽으로 쓰여지면서 실제로 그게 쿠팡 사태처럼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게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러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비자와 금융 제재에 대해서 경고를 한 것은 그런 큰 흐름을 보고 선제적으로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한국 정부나 관련국이 한다면 이건 놔두지 않겠다. 뭐 이런 선제적 조치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미국이 지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뿐만 아니고요. 네. 대외적으로 하는 어떤 조치들을 보면 먼저 첫 번째 부드러운 어조로 부탁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계속 이런 시민이 곤란하다라고 경고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액션을 취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이 정통방법 같은 경우도 벌써 이제 1차, 2차, 3차까지가 이어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과세 장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규제나 과태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 운영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정통방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언론중재법 통과가 되면 당연히 플랫폼 사업자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스크린했다가 삭제하고 또 계정을 차단하고 이런 관리의 부담이 커지고 당연히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운영 정책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검열이다, 감시다라고 할 때는 어떤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 사후적으로 그거를 삭제하고 관리할 책임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통망법에 따라서 어떻게 기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를 계속 보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 기업 입장에서도 그것도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기업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영리 추구의 가장 1차적 목적이 있는데 그런 너무 많은 제재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기업 활동 위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플랫폼 사업자가 허위 조작 정보를 일일이 다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터진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로 가징금이 분명히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중과실 추정도 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피해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제 2배, 3배가 되는 그런 큰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몸을 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을 하고 특히 그것들을 적용하는 포인트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 아닙니까? 근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미국인들은 이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유난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선제적 조치라고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고를 미리 많이 해줬거든요. 예, 선제적 조치라기보다는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그런 선택을 했어?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지라고 이제 그렇게 나온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 대목의 마지막 종결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정부와 이재명 정권이 법을 만들고 규제 조치를 상당히 시행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쿠팡으로 그것이 위헌화되고 있고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단순한 국내 정치 논쟁 차원에서 차원에서 멈출 거냐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관세 협상 사실상 실무 협상의 첫 아마 테이프를 끊을 것이다 했던 게 한미 FTA 운영위원회 회의가 취소가 됐어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 문제로 취소된 걸로도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안, 이 중요 사안 정보통신망법 나중에는 이제 이 추가적인 법안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언론중재법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한미 간의 외교 통상 문제까지 본격화될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대응을 좀 잘못했다고 보는 게요. 네. 우리가 이제 오해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서 뭐 고쳤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듯이 만약에 쿠팡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만을 다루고 싶었으면 가장 먼저 그 유출한 중국인을 입건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표이사를 불러서 청문회를 하든 해야 뭐 조사를 하기 위한 거지 어떤 기업을 축출하기 위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유출한 주된 혐의자를 입건하지 않았고 게다가 중국에서 어쩌라고요라 말한 게 저는 큰 이제 외교 실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죠. 지금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이제 외교 통상 문제라고 이야기한 것이 지금 최근에 미국 델타포스가 마두로를 체포한 걸 두고요. 네. 그 총리 산하 정부위원 중 하나인 사회적 대개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위원장인 박서군이라고 한 한국 진보연대 대표였던 사람. 그렇죠. 이제 본인이 한국 진보연대 대표였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위원회 위원장으로 갔잖아요. 위원장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마두로 체포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석방하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그게 그 위원회가 무려 총리 산하 직속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보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미국 기업을 뭐 정말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청문회까지 열어서 막 탈탈 털어버리고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입건도 안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법을 하나는 통과시키고 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국 내 미국 기업의 부담을 높이고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진입을 어렵게 하고 거기다가 또 이 추가적인 제재가 또 예고가 된 상황이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고의나 중과실이 추정이 된다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이번이 1차 제재가 아니라는 어나운스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계속 시도하는데 포기는 안 하고 웃긴 건 그런 사람들 자녀들 다 해외에 있어요. 주로 미국에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시작 전에 이게 명단을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특정인의 명단을 공개해서 다시는 이런 법안을 못 만들어야 되는지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악법 제재를 미국이 해주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낸 악법 제재를 미국이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게 표현의 자유 제재를 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미국 기업에 대한 제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도 기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만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대체 허위 조작 정보가 뭐라고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예시를 좀 해달라. 당장 우리 그 펜앤마이크 같은 경우도 매일 계속 언론 보도를 하시는데 이런 건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법이라는 건 귀에 걸면 귀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심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한미 관계 새로운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제발 이제 외교 통상 문제로 번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이미 이제 정통원법이 시행이 돼서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7월부터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미국이 이걸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쿠팡 관련된 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을 빨리 소환을 해서 대체 이 쿠팡 사태에 관련된 주된 책임이 기업 운영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중국의 지시를 받던 어떤 특정인의 일탈에 있는 것인가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시작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문제가 시작했는데 쿠팡 문제와 쭉 맥락 연결돼 있어서 그 문제를 좀 살펴봤네요. 구독, 좋아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의 기자회견이 좀 있었죠? 네. 네, 그 기자회견의 몇 가지 장면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환율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연관해서 환율 문제하고 쭉쭉쭉 짧게 한 몇 가지 이재명의 발언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환율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어요. 당국에 의하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지나면 1,400원 전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당국에 의하면 이것도 꽂혔고 1,400원에도 꽂혔고 그랬는데, 자, 이재명 발언 저 발언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세요? 뭐 희망사항이죠. 예. 희망사항을 담은 것이다. 저기서 말하는 당국은 어디입니까? 당국. 이재명 정권의 당국인 것이에요. 예.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를 통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 당국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은행. 거기서 보고를 했겠죠. 네. 한 달에서 두 달만 주시면 환율을 1,400원대로 그 안팎으로 안정을 시키겠다. 자, 그 말은 뭐냐. 지금 이재명 정권이 갈급하게 너무나 바라는 환율은 13으로 시작되는 환율이에요. 1,399원 이하로 떨어지는 거. 보고 싶겠죠. 근데 전문가들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단기적으로는 없다. 여기서 말하는 단기적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2026년 안에는 달성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기적인 처방. 당국에 의한 단기적 처방을 쓰지 마라. 이게 뭐냐면 무슨 서학개미들 보고 세금 깎아줄 테니까 안 내게도 해줄 테니까 국내로 주식 팔아서 들어와라. 라는 것은 일종의 당근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증권사 보고 해외 투자 같은 거 권유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거 계속 마케팅하면 징계한다. 이건 채찍이 되겠죠. 자, 그런 정책을 쓰고 있고 자, 한국은행에서는 이창용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돈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이 순리이듯이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낮게 돼 있어서 이걸 올려야 그 흐름이 바뀐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의 정설이에요. 이건 뭐 중학생들 보고 물어봐도 금리가 높은 쪽에 투자할래? 금리가 낮은 쪽에 투자할래? 100% 그 맞는 얘기잖아요. 네. 그 두 번째 얘기. 그리고 미국보다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잘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한국이 투자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한국의 기업들도 지금 아우성이에요. 지금 그 노란봉투법, 그다음에 뭐 더센 쌍법, 뭐 또 무슨 별의별 법을 또 만든다고 지금 입법한다고 난리잖아요. 지금 이미 그 기업의 원청이 하청들하고 이미 교섭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계속 이재명 정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모든 하청이 다 원청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을 법으로 속속 길을 터주고 있어요. 아, 기업 해 먹겠냐고요, 이게.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이래놓고 무슨 기업이 그 한국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한국 기업이 투자할 만한 곳이다. 그러면 오지 말라고 등을 떠밀어도 투자가 한국으로 들어와가지고 달러가 생깁니다. 그러면 해결이 나는 것이에요, 이 환율은. 네. 근데 이런 처방을 안 쓰고 그런 처방을 써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좌파 정권인 이재명 정권은 이 방법을 지금 쓰지 않는 거예요. 지지층들 때문에, 노조 때문에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픈 환자한테 계속 빨간 약만 발라주는 거예요. 안티프라민만 발라주고 있다고, 속병이 드는 사람한테. 치료가 되겠습니까? 라고 본다면 이 환율이 한두 달 뒤에 1,400원 안팎으로 떨어진다? 희망사항이죠. 약으로 말하면 전혀 처방과 약을 잘못 쓰면서 환자가 낫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안 될 겁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장면 한번 이 팩트시트 문제로 한번 좀 넘어가서 다뤄봐 볼게요.
자, 러트닉 상무장관이 지난 17일에 미국 반도체 기업 관련한 착공식에 가서 이런 얘기했었죠.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생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0% 반도체 관세, 100% 관세 이야기를 아주 강하게 제기를 한 바 있는데 어제 이재명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100% 관세 이런 얘기하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뭐 통상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대립 국면에서 나오는 얘기고 불쑥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뭐 크게 우려하지 말고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러트닉 장관의 그 이야기 별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오, 황당하게 들었어요. 첫째, 왜냐하면 미국 상무장관과 나가서 미국 대통령의 얘기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잖아요. 네.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근데 아무리 한국 청와대에서 그 한국 기자들만을 상대로 혼자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저렇게 막 얘기해도 되는가? 아니 저거 다 한국 주재 외신들이 또 뭐 연합뉴스 같은 데서는 외신 번역까지 해서 실시간으로 외국으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CNN 한국 특파원도 있고 ABC 뭐 미국 네트워크, 영국 네트워크, 프랑스 AFP 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다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미국 대사관에서도 다 현지 보고를 해서 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러트닉이 뭐야? 내가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했고 분명히 특정 국가에 한국이 들어가는 것을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어떤 반도체 공장이냐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유일한 기업인 마이크론의 공장 착공식이에요. 네. 자, 우리 전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3대 회사가 있어요. 그 1번이 삼성전자, 2번이 SK 하이닉스, 3번이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값이 워낙 오르니까 그 아주 호황을 보고 있잖아요. 그건 좋아요. 그럼 미국이 이걸 가만 두고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 가서 러트닉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를 해라는 거예요. 미국으로 공장을 옮겨라. 새로 짓거나 옮기겠다고 약속을 문서로 하면 관세를 대만처럼 15%로 확정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만은 그렇게 했어요. 5천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 대만은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15% 관세를 반도체 관세를 확정했고 또 러트닉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까지는 그 생산량의 2.5배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 주마. 공장이 다 지어지고 나면 1.5배의 생산량에 대해서도 관세 쿼터를 줘서 면제해 주마. 파격적 조치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처럼 하라는 모델을 한국에다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사실상 15% 관세를 지금 우리는 반도체 관세 확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뭐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SK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 수출에 얼마를 관세로 낼지 아직 확정을 못 받았어요. 예. 지금 협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러트닉이 저 얘기를 딱 꺼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최대 1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100%라고 딱 얘기한 게 아니라 앳모스트 많게는 100%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이 어제 신년회견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100% 관세를 마치 확정지은 것처럼 또 얘기했는데 그것도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러트닉의 일종의 협상용 압박입니다. 실제로 저렇게 하겠어요. 다만 강력한 압박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놔야 협상이 되는 거지 별거 아니에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 100% 관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 한국 대통령이 그 별거 아니야 이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다.
이런 격렬한 대립 국면, 불안전한 국면에서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예상치 못한 요소들이 워낙 많다. 이런 하나하나에 너무 일희일비하면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자, 이거를 우리끼리만 갈라파고스처럼 우리끼리만 하는 경제라면 이 얘기가 통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글로벌 경제의 얘기고 미국이라는 슈퍼파워를 상대로 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의 최고 이 실권자, 그러니까 실권자라기보다 대통령이 저렇게 미국 측 얘기는 정말로 별거 아니고 그냥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얘기라고 이를테면 격하해서 말을 하면 실제 협상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 그건 그냥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판단해도 아 미국이 아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터프가이야. 네. 아이고 우리가 잘못 하면 안 되겠네라고 시쳇말로 쫄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제 신년회견은 협상을 앞두고 있는 나라에 그것도 상대적인 미국보다는 약소한 입장에 있는 나라의 그 최고 지도자가 협상을 앞두고 할 얘기는 아니지 않았겠느냐. 심히 걱정이 된다. 불이익이 지금 눈앞에 닥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댓글 중에 웃비 27V V 이름으로 지금 댓글이 올라오는 것들 좀 차단을 해주세요. 물밥견들 뭐 여기 시청자들을 완전히 이거는 모욕입니다. 모욕. 허위 사실, 뭐 혐오, 모욕 이런 거 발언들은 저희가 차단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들에 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그 지적하지 않고 뭐 여러 댓글에 시청자분들께서 서로 논란할 수 있는 차원에서 하지만 이 시청자들이나 사실관계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댓글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아까 그 댓글 좀 차단을 해주세요. 자 이재명의 이야기 계속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데 가장 심각한 발언 중에 하나가 이 북한의 핵무장 문제에 관한 발언이었습니다. 자 북한의 핵무장에 관해서 뭐 나중에는 뭐 고강도를 써서 한번 붙어봐야 되느냐, 뭐 저자세가 아니라 고자세로 한번 떠야 되느냐, 뭐 이런 식까지 저작거리에서도 아주 쓰지 않는 용어들을 막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 방식이 이재명의 보통 이제 스타일이긴 했었죠. 근데 어제 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거 띄워주세요. 자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비핵화는 이상적이다. 뭐 그건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가 어렵다 얘기했는데, 자 핵무장을 반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그 원칙을 가지고 입장을 추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간에 북한의 비핵화는 한미 간의 기본적 법칙이기도 하고 오랜 동안 대한민국의 이 북한에 관련된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막기 위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의 현실이고 원칙이었는데, 이제 핵이나 대량 살상 무기 북한에서 개발하면 뭐 그거 막을 수도 없는데 그냥 놔두지 뭐 비현실적 주장을 해, 이런 상황으로 지금 넘어가는 건가요? 자 이재명의 주장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자 이번에 이제 신년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언론의 평가와 지적이 있습니다만, 예. 제가 아주 눈여겨서 보고 저도 이 제 견해를 갖고 말씀드린다면, 이번 그 이재명의 신년회견의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어쩌라고 해요. 예. 그 벌써 그런 그러네. 해시태그가 돌아요. 예.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 거의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자 그러면 이 핵 문제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의 대통령이 지금까지 역대 누구도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북한을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축 협상이란 말을 입에 담은 사람은 없었어요. 돌아가 보십시다. 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가봐도 좋고 가까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이후로 좌우
진영의 뭐 대통령들이 여러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되도록일 수 없는 뭐 어떤 비핵화 이런 얘기들이 여러 용어로 표현이 됐습니다만 이재명이 처음으로 저는 그 신년회견을 통해서 군축 협상의 대상이 북한 아닌가라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저것은 김정은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청와대에서 해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말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저 주제에 대한 어떤 질문과 이재명의 그 이야기 스타트가.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 군축 협상, 그러니까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어쩌라고요? 그런 식이잖아요. 네. 사실상 안 된다. 그러니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심지어 문재인조차도 저렇게는 얘기 안 했어요. 응? 핵을 포기하겠냐?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된다. 그건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것은 공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바람직한 이상을 추구한 사람들은 모두 다 뭐 잘못됐다는 건가요? 그럼 엄연한 현실을 따라가야 되니까 군축 협상으로 가야 된다. 그럼 군축 협상이라는 건 뭐예요? 미국이 핵보유국인데 북한도 이제는 엄연한 현실로 핵을 갖고 있는 나라라고 우리들은 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 뒤에 미국과 북한의 군축 협상을 우리가 중재해야 된다? 이걸 현실로 받아들이자? 이 소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은요 말은 할 수 있어요. 한국 대통령이 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자기 혼자 하는 기자회견이니까. 하지만 이것이 가져올 그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이 핵 정국에 대해서 던진 대단히 도전적이고 심각한 그 발제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엄연한 현실이니까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자, 미국도 군축 협상을 하세요. 라고 지금 한 것인다. 이거는 물론 소위 자주파들의 그 일관된 주장이기는 합니다. 네. 북한의 핵보유를 현실로 인정해야 된다. 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부터 정동영 현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뭐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긴 해요. 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신년회견이라는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떡하니 꺼내놓은 것은 놀랍다. 그래서 그럼 또 미국의 조야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트럼프가 북한을 김정은하고 만나려면 이 정도 얘기를 가지고 만나야 실질적인 대화가 되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너무 그 이 주제를 비약시키는 감이 있다. 걱정이 많이 된다. 예. 자, 이제 이재명의 핵 문제도 저렇게 한 상황이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지겠네요. 어떻게 복잡해지냐? 북한에서 화학무기, 살상무기를 물론 핵 문제, 핵도 대량 살상무기입니다만은 다른 형태의 생화학무기가 많이 있죠. 북한에서 그런 걸 항상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서 생화학무기를 개발을 하고 실제로 투여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이재명이 뭐라고 하게 될까요? 뭐 정권이 북한 정권이 할 수 막을 수도 없는데 그거 뭐 막으면 좋고 그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국군 통수권자가 이야기할 상황에 넘어가나요? 북한에서 특수부대, 테러 부대를 침투시킬 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이 침투하지 않으면 좋긴 하지만 뭐 이렇게 나가나요? 북한 주민의 대량 학살, 이란에서처럼 대량 학살이 진행되면 그래 김정은 정권이 사람 뭐 대량으로 총격으로 죽이지 않으면 않지 않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걸 막을 수단을 찾으라고 지금 그 주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화학무기를 만든다고 하면 테러세 부대를 만든다고 하면 주민을 학살한다고 하면 어떻게든지 한국이 어떻게 막을지 한미 간에 어떻게 막을지 그 수단과 방법을 찾으라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위치에 있는 것일 텐데 자 그런데요. 자 이런 상황 과거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정부 때나 노무현 정부 때 한때
큰 김대중 스스로도 아마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기에 핵에 관해서는 북한엔 핵은 없다 이런 주장을 했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어요. 노무현도 북핵은 자유적 수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한 적도 한번 있긴 한데, 자 이재명이 그 전과 다른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차원으로 지금 군축이라든가 다른 양상으로 이런 넘어가는 상황을 얘기했는데, 자주파 이야기도 곁들여서 얘기해 줬는데 이 상황이 너무 급진적으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군축의 대상이라고 해버림으로써 자, 한국 대통령이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핵을 보유했으니까 미국이 군축 협상의 대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의제 자체가 지금까지 무슨 북한과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제1 어젠더 그 주제 의제가 북한 비핵화 혹은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훌쩍 뛰어넘어서 이재명은 군축 협상으로 가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우리 그 머리맡에 바로 머리 위에 북한 핵을 이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이건 다르죠. 이거는 완전히 인식을 확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해서 인정을 저렇게 군 통수권자가 했으니 방법은 두 가지 아니겠어요? 그냥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가지고 절대 상호 불가침 뭐 협정을 맺든지, 근데 우리 마음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두 번째는 핵을 가진 북한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맞는 자위 방어 수단, 최소한의 핵은요 비핵무기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재래식 전력은 형편없이 열악하고 낡고 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 비대칭 전력으로서 핵을 키워가지고 지금 미국에 맞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한국도 핵을 가져야죠.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과연 좌파 정부가 북한 뭐 원자력 발전도 하지 말자고 하는 이 좌파 정부가 한국에 무슨 핵무장을 관련 두 번째 방안을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럼 우리는 군대가 어떻게 돼야 되죠? 다 군대 해체하고 드론사도 해체한다 그러고 방첩사도 해체한다 그러고 지금 무슨 무인기 띄웠다고 정보사도 해체할 판인데 뭐 이런 그 전쟁에 대비한 전쟁을 대비해야 평화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 과거에 수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쓴 책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아니 힘을 가져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힘은 말로 유화 정책으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나라는 없어요. 네. 그게 바로 2차 대전 전에 영국이 그랬다가 한번 된통 혼쭐이 났었고 그러면 아니 이재명의 저 군축 협상의 상대가 북한이다라고 한 저 발언이 가져올 파장은 실로 누가 감당하지 이 말을? 저는요 신년회견에서 나온 얘기들을 뭐 좋은 얘기만 했다 뭐 그 무슨 성장으로의 대도약을 얘기했다 명비어천가만 좀 보도하지 말고 이 발언들이 가진 그 대단히 위험한 어떤 부분들도 균형 있게 좀 다뤄줘야 국민들이 이 신년회견이 갖고 있는 실상을 좀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하다. 예. 이 댓글은 한번 제가 경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님이 이렇게 댓글을 줬어요. 보고 지나치신 분도 있을 텐데 이 댓글은 확인하고 제가 차단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야기는 미리 경고를 드릴게요. 김경민 님. 이렇게 댓글에 달려있네. 방송사로 페넨이 등록되어 죄명 얼굴을 내릴 수 없다고 들었네요.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었긴 했는지 자작극인지 모르시겠는데 저도 시선을 화면에 두지 않고 있어요. 진짜 토 나와요. 예. 이재명의 사진을 올리냐 마냐 하는 것은 저희의 권한이고 제가 필요하면 넣고 사진을 내리라고 하는 역할도 합니다. 방송사가 저희가 방송사는 아니고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 아니에요. 신문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로
죄명이 얼굴을 오래 보여드리는 건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모택동이나 김일성 문제를 다룰 때도 아주 극도로 싫어하지만 그 다룰 필요에 따라서는 김일성 얼굴도 올리고 모택동 얼굴도 올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록이나 뭐 이런 걸 확인하고 또 시청자들한테 이미지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러나 이재명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재명의 얼굴이 뿌였습니다. 대신 이제 쓰긴 쓰되 뿌였습니다. 뭐 우리의 권한이에요. 그런데 김경민님 이제 페넨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긴 하지만 페넨이기 때문에 의도가 나쁘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차단은 안 하겠습니다만 미리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김경민님께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무슨 페넨이 언론사여서 지명을 내릴 수 없다는 완전한 이거 자체는 허위입니다. 그건 저희의 권한이에요. 그리고 외부에서 그걸 강압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의 올리는 게 아니냐는 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사진을 올리는 거 싫어하는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 효과라는 게 생깁니다. 그 극도의 사실은 불편한 감정도 또 하나의 이미지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 겸 사실이 아닌 것대로 이 지적을 또 하고 이해를 요구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이해운 문제 한번 좀. 네, 이해운. 예. 이해운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이야기를 했어요. 자,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마저 봉쇄돼 아쉽다. 봉쇄돼 아쉽다고는 하네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해운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어떤 내용, 어떤 취지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나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신년회견에서 직접 나온 얘기는 아닌데 네. 이해운이 갑질한 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이 요새 그 이재명이 부쩍 많이 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해운의 능력이나 이런 거 보고 또 보수와의 뭐 대통합을 생각해서 이해운을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그거 할 때 이해운이 뭐 내가 너를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야야야. 그런 거 몰랐다는 식이에요. 네. 갑질한 것까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자, 이 얘기는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슬슬 김현지에게 명령을 할 참인 것 같아요. 23일 날 이제 어렵사리 이해운의 청문회가 합의가 됐어요. 그 이해운이 이제 하면 내일입니다. 내일 이제 청문회를 열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유인태 전 그 의원도 그렇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해운은 청문회를 들어볼 것도 없이 내려야 된다. 청문회를 듣고 나서라도 내려야 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임명을 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에게 좀 불리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신년회견에서 웬만하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저건 이재명의 지금까지의 어떤 그 화법을 제가 좀 이렇게 뜯어보면 이제 자를 수도 있다는 말을 살짝 암시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갈 사람은 저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왜 유능한 사람이고 능력만 좀 봐주지 않느냐. 내가 다 뜻이 있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좋다. 우리가 자꾸 처음에 이제 이해운이 안 된다는 식으로 잘 끌고 왔는데 청문회도 안 열어주는 그 정당이다. 이런 비난을 이미자 물론 그 인사청문회 담당 위원장이 자료 제출 부실로 그 청문회를 이제 못 열겠다고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네. 이게 이제 약간 국민의힘의 부메랑이 좀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청문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그래 우리가 뭐 청문회를 열지도 못하는 그렇게 옹졸함으로 비칠 바가 뭐가 있느냐. 딱 올려서 난도질을 해보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해운은 일단 실정법 위반만으로 날아가야 될 사람이다. 가장 큰 문제 원 펜타스. 뭐 여러분들 그 지금 뭐 오늘 아침에 모 그 여성 논설위원이 그
아주 그 신랄한 글을 썼던데 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뭐냐면 원펜타스를 37억 원 가까운 현금을 주고 샀어요. 그때 이제 당첨이 될 때 위장 미혼, 장남 부부의 위장 미혼. 이거는요, 그냥 보면 그냥 열이 받아요. 그러니까 위장이라고 해놓고 며느리는 그 따로 혼자 살았다고 하고, 근데 그러면 아들이 거기에 같이 그 자기 아내하고 살았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달라? 그건 개인정보라 못 주겠다.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이해운이. 그래서 이것만 올려놓고 좀 얘기해도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무슨 감정적으로 이해운이 무슨 인성이 안 된 사람이니 뭐니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부차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정법을 이렇게 많이 위반한, 그리고 민주당이 문재인 때부터 세워놓은 원칙이 있잖아요. 김경희도 문제가 된 거, 부동산 다주택자, 부동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강요로 임명하지 않는다. 좌파 정당답게 좀 하라는 거예요. 소위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부동산 끝판왕. 야,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법을 그냥 우습게 여기면서 돈으로 그냥 그 원펜타스 아파트 지금 그 70억 원 간답니다. 서민들은요 감히 뭐 만져보지도 못할 그런 엄청난 아파트예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꼼수의 탈법 위법으로 번복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들 셋은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다 특혜로 뭐 그 김병기나 뭐 그 아내가 그 아들 둘에게 해준 특혜는 이해운한테 되면 또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그 병역 문제도 있어요. 병역도 아니 그렇게 공익요원을 시킨 것도 신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집값 가운데 또 어떤 아들은 공익을 그 아들 때문에 공익 자리가 신설된 이런 식의 그 이야기. 이런 사람은 그냥 청문회 열어서 깔끔하게 뽑아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재명의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참 대책 없는 발언들 많이 했습니다. 환율도 대책이 없다고 스스로 환율 포기 선언을 사실상 했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말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 그 위기에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 가지로 어제 살펴봤는데, 자, 오늘 좀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 박상규 평론가님하고 한덕수 총리 문제 이야기를 못했는데 그분 2부에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1부 박상규 평론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